안녕하세요. 국제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김혜훈 교수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정보통신 개론, 정보통신의 정의와 변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인류 사회 발전 과정과 정보통신의 발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고요. 금주는 통신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章의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 시스템의 개요와 그리고 정보 시스템의 하드웨어 그리고 정보 시스템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본장을 학습을 하고 나면 정보통신 시스템의 개념과 구성 요소, 구성도, 그리고 각 기능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시스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의 구성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정보통신 시스템의 구성은 정보 전송과 관련된 시스템과 정보 처리와 관련된 시스템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보 전송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전송하는 부분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정보 처리라고 하는 부분은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고 보관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정보 전송 시스템은 데이터를 전송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제 단말 장치와 정보 전송 회선, 통신 제어 장치 등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정보 처리 시스템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데이터를 가공, 처리하여 보관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가공하고 처리하고 보관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고 컴퓨터 칩이 다 있죠. 컴퓨터와 주변 기기로 구성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표로 좀 살펴보면 정보통신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정보 전송과 관련된 시스템과 정보 처리와 관련된 시스템은 구분이 되어 있고요. 정보 전송 시스템은 단말 장치, 그리고 정보 전송 회선이 있어야 이게 회선이 유선이든 무선이든 회선이 있어야 어떻게 정보가 전송이 되겠죠. 그리고 이 전송할 때 여러 가지 제어를 할 수 있는 제어 장치로 구성이 되고요. 정보 전송을 하기 위한 회선에는 신호를 변환해서 그 전송로에 맞게끔 어떻게 신호를 변환을 해서 이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신호 변환 장치가 있어야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변환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통신 회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컴퓨터와 이제 주변 기기로 이루어져 있고요. 컴퓨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CPU 중앙 처리 장치가 있고 그리고 메모리나 하드디스크와 같은 기억 장치가 있고요. 그리고 키보드 모니터와 같은 입출력 장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보통신 시스템을 분류를 할 때 총 3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기능별로 분류를 하고 어떤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분류를 할 수가 있고 어떤 유형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총 이렇게 기능, 구조, 유형별로 이제 3가지로 저희들이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먼저 기능별 분류를 보겠습니다. 기능별 분류를 보면 지금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정보 전송 시스템, 그러니까 이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시스템과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이렇게 이제 2가지로 분류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정보 전송 시스템에서는 통신 시스템,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단말 장치, 신호 변환 장치, 통신 회선, 통신 제어 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말 장치는 말 그대로 정보의 입력과 수신을 하기 위한 그런 장치가 될 거고요. 그리고 신호 변환 장치는 변조와 복조, 조금 있으면 이 모뎀을 설명할 때 제가 이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변조는 이 데이터나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 전송 신호로 바꾸는 거고요. 복조는 전송되어진 전송 신호를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기존의 데이터로 다시 복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신에서는
변환된 신호의 이동 통로나 통신망이 되겠죠. 여러분 랜 케이블이나 이동 통신을 하기 위한 기지국가의 그런 LTE, 3G 통신, 무선 통신망 그런 게 다 포함이 됩니다. 통신 제어 장치는 컴퓨터와 모뎀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요. 송수신되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좋은 형식으로 변환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 처리 시스템은 컴퓨터 시스템과 관련된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컴퓨터 시스템은 중앙 처리 장치와 기억 장치, 입출력 장치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 처리 장치는 앞서 말씀드린 CPU와 관련된 거고, 입력되는 데이터를 가공, 처리, 축적, 수정, 변경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기억 장치와 입출력 장치는 중앙 처리 장치로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저장을 하거나 또는 저장 장치 저장하는 저장 장치와 그리고 서로 데이터를 입출력할 수 있는 장치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 시스템 분류 중에 구조별로 분류를 보면요. 정보통신 시스템은 정보 전송 시스템과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분류가 됩니다.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죠. 정보를 전송하는 시스템과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분류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정보 전송 시스템에는 하드웨어가 있고 그와 관련된 전용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에 있어서도 정보를 처리하는 하드웨어와 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용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정보통신 시스템의 유형별 분류를 보겠습니다. 정보처리 시스템의 유형별 분류를 볼 때 정보를 전송하는 시스템, 그리고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정보 전송 시스템은 오프라인 배치 처리,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즉시 처리, 그리고 정보 처리 시스템에서는 즉시 처리와 온라인 배치 처리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오프라인 처리가 뭐냐면 오프라인이란 뜻은 이 네트워크가 아직 연결이 안 됐다 그런 뜻으로 이제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료 등을 USB나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해서 통신 회선 없이 사람이나 전송 도구를 통해서 직접 전달하는 형태가 오프라인이 되고요. 온라인 처리는 뭐냐면 위에 말과 이제 반대말이 되겠죠, 그죠? 자료 등을 통신 회선을 통해서 반드시 통신 회선이 있어야 됩니다. 통신 회선을 통해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전달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즉시 처리는 말 그대로 실시간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도달하는 시점 또는 처리하는 시점이 발생하면 그 즉시 데이터를 처리하는 형태가 즉시 처리가 되고요. 배치 처리는 뭐냐면 즉시 처리된 말과 약간 좀 다른 말이 되겠죠, 그죠? 배치 처리는 뭐냐면 자료를 처리하는 시점이 발생 즉시가 아니고 발생 즉시 처리하는 게 아니고 모아두거나 특정 시점에서 자료를 처리해라라는 명령어가 있거나 하면 그때야 처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정보통신 시스템은 정보 전송 시스템과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나눠져 있고요. 정보 전송 시스템은 오프라인 처리에서는 오프라인 배치 처리를 합니다.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즉시 이제 온라인으로 보낼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주로 과거에 많이 썼었는데 순차적으로 처리하거나 나중에 온라인이 되면 그때 비로소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미리 저장을 해놓고 배치 처리를 준비를 하죠. 그 다음에 온라인이 되면 즉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으로도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교환 방식이나 조이 시스템, 시그널 시스템 등으로 데이터를 이제 즉시 보내게 되죠. 그리고 정보 처리 부분은 이제 정보를 처리를 하려면 대부분이 이제 온라인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프라인인 경우에는 처리할 정보가 여기에 도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즉시 처리하거나
마찬가지로 온라인 되었더라도 정보 처리 시스템에서는 배치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배치 처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료를 모아두면 원격 작업 입력 시스템에서 뭐 처리를 한다라든지 데이터를 어느 정도 수집을 해야 된다라든지 뭐 그런 형태로 분류가 되고 이제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통신 시스템 하드웨어 중에 단말 장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단말 장치는 말 그대로 디지털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데 사용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키보드나 모니터, 프린터 등 컴퓨터에 연결되는 모든 주변 장치가 될 거고요. 이건 뭐 요거 하드디스크가 아니죠. 이 교재가 잘못된 겁니다. 이 키보드입니다. 키보드는 주로 이제 입력 장치가 되겠죠, 그죠? 입력 장치가 될 거고, 모니터는 이제 출력 장치가 될 거고요. 뭐 자료를 이렇게 영상으로 표시하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프린터도 뭐 출력 장치가 될 거고, 스마트폰은 입출력 장치가 되겠죠, 그죠? 이런 거를 다 통틀어서 단말 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컴퓨터 네트워크에서는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 요즘 뭐 태블릿도 나오죠. 태블릿 자체를 단말 장치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단말 장치가 여러 가지가 위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봤는데요. 요거의 구성과 기능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단말 장치의 구성은 입출력 제어부,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나 자료가 정보를 받아들이고 입력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안에서 정보통신 시스템에서 이제 처리를 하면, 정보 처리 시스템에서 처리를 하면 외부로 출력을 하고, 데이터가 입출력할 때 어떤 형태로 제어를 할 것인가, 이러한 기능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송수신 제어부는 뭐냐면 데이터를 송수신할 경우에 어떤 전송 제어 문자를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문자를 보고 단말 장치들이 필요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어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력과 출력 송수신을 하다 보면 중간에 뭐 데이터가 잘못된 게 오거나 여러 가지 기능상의 오류가 생길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예외 처리나 그런 오류가 생겼을 경우에 그걸 검출을 하고 복구하거나 또는 뭐 삭제하거나 뭐 그런 기능을 제어를 하는 기능을 오류 제어부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공통 제어부는 입출력 제어부나 송수신 제어부, 오류 제어부 등에서 공통적으로 여러 가지 제어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제어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단말 장치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앞에서 보셨지만 좀 오래된 부분들도 있고요. 최근에서는 이 단순 기능에서 출발을 해서 점점 이제 진흥화되고 있죠. 진흥화되고 있고, 그 일부 특수 용도에 맞게 점점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뭐 애플의 아이폰 등을 보면 예전에는 이 정보 단말기가 굉장히 컸었죠. 크고 휴대하기도 불편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소형화되고 고성능화되어 있죠.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성능이 좋게 된 연유는 이제 보시면 휴대용 정보 단말기가 배터리가 굉장히 이제 효율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사용 시간도 늘어나고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메모리가 대용량으로 이제 설계가 됨으로 해서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게 되죠, 그죠? 그리고 이건 뭐 저전력 RF 부품 기술들이 옛날에는 이거 RF 레이디오 프리퀀시 부품, 무선 부품, 이 주파수 부품들이 전력을 많이 썼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개발되는 RF 부품들은 전력을 적게 쓰기 때문에 고용량 배터리가 좀 더 오래 가겠죠. 그래서 휴대용 정보 단말기로서 적합하게끔 그렇게 기술이 발전되었다.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단말기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서 분류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분류로 저희 이제 분류를 했을 경우에는 앞서 그림에서도 봤다시피 단말 장치, 그리고 이제 뭐 본용 단말 장치, 그리고 전용 단말 장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 살펴보면 단말 장치는 뭐 통신회선,
통신 회선을 이용해서 뭐 컴퓨터와 주로 접속하는 단말 장치 이런 것들이 있고요. 내용은 쭉 살펴보시면 알 거고 범용 단말 장치는 뭐 프린터를 뭐 조합한 단순 범용 단말 장치나 그리고 뭐 이 인쇄 장치 중에 뭐 충격기나 비충격식 또는 뭐 잉크젯 방식, 레이저 방식 등으로 인쇄 장치들이 프린터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다음에 표시 장치, 인식 장치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됩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OMR 카드를 작성해라. 뭐 요즘 뭐 특별히 OMR 카드를 작성할 기회는 별로 없지만 이런 광학마크 판독기도 범용 단말 장치에 이제 해당이 되고요. 전용 단말 장치는 뭐 특수 목적으로 사용하는 단말 장치가 되겠습니다. 뭐 회계 사무용, 교육용, 의료용, 뭐 주가 표시용, 뭐 호텔에서 주로 사용하는 뭐 객실 관리 단말기라든지 뭐 공장에서 쓰는 생산 관리용, 뭐 인쇄용 그런 것들이 있고요. 뭐 은행에서 주로 쓰는 무인 입출금기 뭐 그런 것도 전용 단말 장치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판매 시점 정보 관리 포스라는 거는 뭐 주로 뭐 마트나 상점에 가면 뭐 바코드를 찍고 포스에서 뭐 결제를 바로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금전 등록기와 컴퓨터 단말기의 기능을 결합한 게 뭐 포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전용 단말 장치가 될 거고요. 기능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 입력 전용 단말 장치, 말 그대로 입력을 위한 전용 단말 장치, 출력을 위한 전용 단말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입력 전용 단말 장치는 키보드나 마우스 뭐 그런 게 되겠죠. 키보드나 마우스 뭐 이런 게 될 거고, 출력 전용 단말 장치는 뭐 처리된 결과를 외부로 출력하거나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모니터, 뭐 대부분 뭐 이런 것들을 예를 들 수가 있겠죠, 그죠? 이제 데이터 매체에 따른 분류는 직접 입출력할 수 있는 뭐 단말 장치 또는 간접적으로 입출력할 수 있는 단말 장치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처리 능력에 따른 분류로 보면 뭐 지능이 있냐 없냐, 지능형 단말 장치냐 비지능형 단말 장치냐. 비지능형 단말 장치는 뭐 기존의 그냥 일반적인 단말 장치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뭐 사용자가 입력하면 입력하는 대로 처리하고 출력할 수 있는 그런 단말 장치가 될 거고, 지능형 단말 장치는 특정 프로그램이 안에 내장되어 있겠죠. 자체적으로 사람이 입력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형태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지능형 단말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신호 변환 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호 변환 장치는 뭐냐면 이 송신자의 정보를 특정 전기 신호로 변환을 합니다. 변환을 하고 나서 전송 매체를 통해서 수신자에게 전송하는 게 되겠죠. 수신자에게 전송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전기적 신호는 수신자한테 올 때 신호 변환 장치를 통해서 원래의 송신자가 제공하려고 했던 정보로 다시 변환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DCE, DTE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요. 먼저 용어를 살펴보면 DCE는 뭐 이 용어를 정의하는 협회에 따라서 뭐 의미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이퀴프먼트라고 해서 DTE 단말기를 DTE 단말기를 네트워크에 연결시켜주는 데이터 회선 종단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DTE는 데이터 터미널 이퀴프먼트라고 해서 디지털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데 사용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송신자가 예를 들어서 단말기가 있거나 PC가 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DTE가 되겠죠, 그죠? DTE가 되고 수신자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모니터나 PC로 보겠다라고 하면 이게 DTE가 되겠죠, 그죠? DTE가 되고 여기에 전송로가 있습니다. 전송 매체, 통신 신호에 연결해주는 장치, 신호 변환 장치라고 여기 있죠. 신호 변환 장치라고 있는데 이거를
DCE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DCE. 마찬가지로 이걸 나누어 보면 송신 측에서 이렇게 보내오는 장치의 역순으로 이렇게 장치가 구현이 되어 있어야 데이터를 정확하게 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신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으면 이 전송로에는 이 정보를 그대로 보낼 수 없죠. 그럼 정보가 위변조될 수도 있고 이렇게 가다가 혼선이 있을 수도 있고 잡음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전송로에 맞는 특정 신호를 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통신 회선에 맞는 신호로 이제 전송을 하게 되면 수신 측에서 이 신호를 받았겠죠, 그죠? 받았으면 다시 그 신호를 정보의 형태로 변환하게 됩니다. 변환되면 수신자가 그 정보를 보고 송신자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신호 변환 장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신호는 크게 이제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날로그 신호는 아날로그스라고 비슷하다 이런 뜻인데요. 뭐냐면 이제 신호가 이렇게 좀 형태로 비슷하다라는 비슷한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고 연속적으로 변하는 신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압값이 여러 개다. 전압값이 뭐냐면 이제 요런 예를 들어서 여기를 0으로 보면 여기 플러스 5V든지 그래서 이제 수시로 이렇게 전압값이 많이 변하겠죠. 변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자연스럽다. 이제 통상적으로 이 자연 현상이 벌어지는 일반적인 신호는 대부분 아날로그 신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로 보낼 때 음성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음악이나 음성이나 같은 말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영상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거의 같은 내용이 되겠죠. 그죠? 이런 거를 아날로그 신호로도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좀 보시면은 신호가 주기가 있고요. 주기가 있고 시간이 나오고 이 진폭은 이렇게 파장의 크기를 진폭이라고 합니다. 진폭이 있습니다. 주파수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이건 이 뒷장에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간단히 어떤 게 있는지를 도표를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1초라고 예를 든다 그러면 1초 안에 동일 주기가 두 번이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면 2Hz라고 합니다. 요런 방식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신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신호는 디지트, 손가락, 접은약, 협약, 이런 거에서 유래가 되었고요. 서로 이제 이산적인 신호,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플러스 값이다. 여기 마이너스 값이다. 이런 식으로 정해진 값으로 이제 신호를 보내는 거고요. 그죠? 정해진 전압값으로 보내는 거고, 인공적이다. 왜 인공적이다라고 하냐면, 아날로그 신호로 전송을 하기에는 조금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좀 있어요.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이제 아날로그 신호를 대부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서 보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인위적으로 변환을 시켜서 보내기 때문에 인공적이다, 인위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단말 장치에서 서로 데이터를 신호를 주고받거나 컴퓨터나 팩스, 텔렉스, 기타, 핸드폰끼리 통신하는 거 그런 것도 다 단말 장치 간에 통신이 되겠죠, 그죠? 그럴 때 디지털 신호를 사용한다. 요 그림에서 보면 아날로그 신호는 굳이 이런 형태가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나오는데 디지털 신호는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져 있고 마찬가지로 디지털 신호도 주파수가 등장하고 진폭이 등장하고 주기가 등장하고 시간이 등장합니다.
신호 변환 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호 변환 장치를 이용한 정보 전송 과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앞서 설명드린 변조와 복조의 기능을 이제 수행하는 장치가 되는 거고요. 디지털 데이터는 아날로그 형태의 정기적 신호로 바꾼 후 전송이 됩니다. 자, 이 과정이 변조가 되고요. 변조. 그리고 요거의 역순. 그러니까 아날로그 형태의 정기적 신호가 디지털 데이터로 다시 복원되는 과정을 복조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신호 변환 장치를 이용해서 정보 전송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변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송신이 됩니다. 그리고 복조 과정을 거쳐서 수신부에 디지털 신호가 이제 전송이 완료되는 형태가 되겠죠. 여기 이제 데이터가 있다고 보면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고속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데이터는 병렬로 되어 있습니다. 병렬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통신망은 대부분이 직렬로 되어 있어요. 왜 직렬로 되어 있냐면 병렬로 구성을 하려면 통신망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신호를 이런 식으로 한 개의 신호로 직렬 형태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야 통신망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고 비용도 좀 줄일 수가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디지털 데이터 송신부에서 저희들이 이제 변조 과정을 통해서 병렬, 직렬 변환기를 통하고요. 이 모뎀을 통해서 아날로그 신호를 통신망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각 통신망에 있는 통신 회선을 통해서 이 아날로그 신호가 수신 측의 모뎀으로 전송이 되고요. 이 모뎀에서는 신호를 아까 직렬로 받았겠죠, 그죠? 그 직렬로 받은 신호를 다시 병렬로 변환하게 되고 그 병렬로 변환된 신호가 복조 과정을 통해서 다시 디지털 데이터 수신부에 전달이 되는 데이터로 다시 복조가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신호 변화 장치를 이용한 정보 전송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호 변환 장치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그림에서 보았듯이 이제 모뎀이라는 게 이제 주로 신호 변환 장치의 주 장치가 되는데요. 모듈레이터와 디모듈레이터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단말 장치에서 요게 단말 장치가 되겠죠, 그죠? 단말 장치. 단말 장치에서 디지털 신호가 발생이 됩니다. 발생이 되면 아까 변조 과정을 통해서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이 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병렬로 있던 신호를 직렬 신호로 바꾸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신 회선을 통해서 전송을 하게 되죠. 하게 되고 통신 회선에서 이제 수신된 아날로그 신호를 다시 디지털 신호로 복조해주는 역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변조와 복조를 동시에 두 가지 기능을 다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장치가 모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뎀은 송신부에서는 데이터 보호하기, 변조기, 스크램블러, 주파수 채배기 등이 있는데요. 이 스크램블러는 원 신호를 쭉 보내면 이게 뭐 여러 가지 위험성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다가 신호가 사라질 수도 있고 해킹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스크램블러는 요 원 신호를 랜덤하게 변화시킵니다. 변화시키고 수신 측에서는 디스크램블러라는 게 있어요. 디스크램블러가 요 랜덤된 신호를 다시 원 신호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스크램블러라고 하는데 조금 어려운 용어죠. 이건 뭐 뒤에 나오면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파수 채배기는 뭐냐면 기존 주파수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조금 더 신호를 증폭하거나 또는 특정 주파수만을 잘라서 보내거나 이러한 형태로
만드는 것을 주파수 채백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송신부에서 있는 거고요. 송신부에서 이제 이러한 기능이 있는 거는 마찬가지로 요거와 역기능이 마찬가지로 수신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신부에서 이러한 기능들이 있는 거는 뭐냐면 신호를 효과적으로 멀리 신호 유실 없이 보내기 위한 그런 기능들이 될 거고요. 수신부에서 보시면 등화기, 제한 옆하기, 말이 어렵습니다. 자동 이득 조절기, 복저기, 데이터 복구하기, 디스크램블러, 이러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수신부에서는 이제 송신부에서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거꾸로 이제 다시 보내려고 했던 데이터를 뽑아내기 위해서 데이터 복원을 하기 위한 기능들을 주로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모뎀을 이용한 신호 변화를 보시면 기존 디지털 정보를 모뎀에서 여기 이제 전송로가 있겠죠, 그죠? 전송로에 보내기 위한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시켜서 이제 전송을 하면 수신 측 모뎀에서 다시 디지털 신호로 바꾸어서 수신 측 단말기에서 그 디지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송수신부. 마찬가지로 이 단말기에서 신호를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 요 모뎀을 통해서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서 전송로를 태워서 보내면 받는 측에서 모뎀을 통해서 다시 디지털 신호를 받을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얘가 송신할 수도 있고 얘가 송수신할 수도 있습니다. 신호 변환 장치 종류 중에 모뎀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분류를 해보는데요. 그럼 이거는 그냥 쭉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치 장소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 내장형이냐, 외장형이냐, 그러니까 컴퓨터 내부에 있냐, 외부에 있냐, 그런 형태가 될 거고요. 전송 속도에 따라서 천천히 보내느냐, 중간 속도로 보내느냐, 고속으로 보내느냐, 이런 형태로 1200bps 이하로 9600bps 정도, 9600bps 이상으로 속도를 보낸다고 하는데, 요즘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이런 형태를 쓰지는 않고요. 보통 지금 덱 내에 설치되는 게 100mbps 정도로 굉장히 예전에 비하면 고속으로 현재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기가 인터넷 그런 형태도 다 나오고 있죠. 대역폭에 따라서 모뎀을 음성 이하 대역으로 보내느냐, 음성 대역으로 보내느냐, 광대역으로 보내느냐라고 하는데 주로 저희들이 요즘은 많이 쓰는 게 광대역을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음성 이하 대역으로 보내면 굉장히 느리죠. 느려서 요즘 잘 쓰고 있지는 않고요. 음성 대역으로 직접 보내는 경우는 이제 아날로그 신호를 직접 보내야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쓰는데 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등화 방식으로 고정 등화냐, 가변 등화냐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고요. 특별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기 방식에 따라서 동기식 모뎀이냐, 비동기식 모뎀이냐, 사용 회선에 따라서 전용 회선이냐, 교환 회선이냐. 전용 회선은 말 그대로 그냥 전용, 그러니까 단말기에서 특정 단말기로 보내는데 그 외에 제3의 단말기는 접근하지 못하는 전용 회선을 통해서 전용 단말기들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회선이 될 거고요. 교환에서는 다이얼업이나 여러 가지 교환 방식의 그런 중계기를 통해서 서로 다른 단말기들끼리 통신할 수 있게끔 회선을 사용 회선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요. 사용 거리에 따라서 가까운 거리에 사용하는 모뎀이냐, 장거리에서는 모뎀이냐, 뭐고 포트 수에 따라서 단일 포트냐, 포트가 한 개냐, 여러 가지 포트가 있어서 그 포트를 여러 개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류가 되고 있고요. 변조 방식에 따라서 진폭 변이 방식이냐, 주파수 편의 방식이냐, 위상 편의 방식이냐, 진폭 위상을 동시에 편의하는 변조 방식이냐, 그런 것에 따라서 분류가 됩니다. 보통 내장형 모뎀은 이런 형태로 생겨 있는데요. 요즘은 PC 뒤에 보면 마더보드에 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고 이런 별도의 카드 형태로는 요즘 잘 나오진 않고요. 마더보드에 일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외장형 모뎀은 예전에 많이 썼었는데 요즘 많이 쓰진 않는데, 외장형 모뎀이 덱내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인터넷 설치 요청을 하면 공유기 같은 거 하나 달아주죠, 그죠? 공유기 형태의 단말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노트북도 마찬가지로 요즘은 내장형으로 다 되어 있는데, 요거는 PCIe 방식의 형태로 여기 이제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노트북 옆에 보면 이제 끼울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거기 끼워서 여기에 랜 케이블이든 케이블 연결해서 이제 통신하는 형태가 될 거고요. 5G 반도체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 중이고, 지금 대부분 이제 5G 형태의 통신 칩이 다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차세대란 말은 지웁시다. 왜냐면 이제 5G 반도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호 변환 장치의 종류에 있어서 모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살펴보면, 아날로그에서는 아날로그 신호에 대해서 특성을 살펴보셨지만, 이제 디지털 신호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송수신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신호 데이터를 주변 잡음에서 잡음을 좀 없애기 위해서, 또는 신호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전압으로 변조를 하게 되는데요. 변조 상태를 살펴보면 이건 하나의 예를 드는 겁니다. 예시입니다. 꼭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0과 1은 이건 디지털 신호죠, 그죠? 디지털 신호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아날로그 신호가 있으면 요거를 디지털 신호로 변조를 하게 되죠, 그죠? 변조를 하게 되면 디지털 신호의 0과 1 값을 우리가 이제 전송로로 보낼 때 마이너스 12V, 플러스 12V로 해서 폭을 전압차를 만드는 것. 이 전압차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잡음을 없애기 위한 거죠.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주로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신 측에서는 마찬가지로 이러한 논리값들이 이러한 대응 전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호 변환 장치의 종류 중에 디지털 서비스 유닛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서비스 유닛은 디지털망에서 주로 사용하는 회선 종단 장치 DCE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디지털 회선을 이용해서 디지털 데이터나 신호를 먼 곳까지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단극성 신호를 양극성 신호로 변환해서 이제 전송하는 게 되겠죠. 자, 단극성 신호는 뭐냐면 플러스 또는 0 이런 건 단극성이 되겠죠, 그죠? 또는 0이거나 마이너스거나 플러스 5V이거나 0V이거나 또는 0V이거나 마이너스 5V이거나 이 한쪽만 쓰는 게 이제 단극성이고, 양극성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5V를 쓰거나 뭐 플러스 12V를 쓰거나 마이너스 12V를 쓰거나 0을 쓰거나 이렇게 이제 전압차를 크게 하고 극성을 달리 함으로 해서 신호의 구분이 명확해지겠죠. 신호 구분이 명확해지면 잡음이 좀 적겠죠, 그죠? 잡음이 줄어서 이 송신 측에서 이렇게 양극성으로 변환해서 이제 보내면 수신 측에서는 조금 더 이 잡음이 많이 없는 신호를 하니까 원 신호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대충 외형을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요즘은 좀 이렇게 외형이 좀 많이 변환된 것도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통신정보 전송 시스템 하드웨어 중 통신 회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통신 회선은 말 그대로 이 데이터를 전송한 통로가 되겠죠, 그죠? 데이터를 어디에서 어디론가 보내려면
통로가 있어야 되겠죠.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통로를 통해서 통신기기, 그러니까 이제 단말장치와 단말장치, 또는 단말장치와 컴퓨터, 또는 컴퓨터와 컴퓨터 간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죠? 이 말 뜻은 여기 단말기가 하나 있으면, 여기 단말기가, 예에서 양쪽에 있다라고 치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을 때 여기 모뎀 같은 게 있죠. 그죠? 모뎀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데이터를 서로 보내게 될 거고, 요 데이터를 뭔가로 연결해야 되겠죠. 그죠? 요 모뎀 사이를 뭔가로 연결을 해야 되죠. 그죠? 이러한 연결하는 역할을 통신회선이 하게 됩니다. 크게 데이터 전송 선로를 보면 유선과 무선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 여기 이제 모뎀 뒤쪽에 유선 케이블이 물리면 유선이 되겠죠. 그죠? 또는 유선 케이블이 없고 여기 뒤에 이렇게 안테나가 꽂힌다. 마찬가지로 수신 측에서도 이렇게 안테나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를 주파수로 이렇게 무선 주파수로 날리게 되겠죠. 서로. 그죠? 이런 형태는 무선이 되겠죠. 그리고 이 전선 속로는 전송 속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전송 속도에도 영향을 주고, 그리고 전송 데이터량에도 일부 다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표에서와 같이 전선 속로의 종류와 특징을 보겠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선과 무선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이 유선 속로를 먼저 보면 전화선이나 동축 케이블 또는 광섬유, 그러니까 실제로 선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선 속로가 되는 거고요. 이 꼬임선 트위스트 케이블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전화선이나 랜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동축 케이블은 보통 이제 옛날 유선 방송국에서 보시면 이게 데이터 같은 거나 TV에 신호를 보낼 때 동축 케이블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인터넷 데이터 센터나 일반 통신사에서는 이 광섬유 케이블로 전송로를 많이 쓰기도 하죠. 자, 이 전화선과 동축 케이블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이 구리나 일반 구리 합금 이런 형태로 금속으로 되어 있죠. 그죠? 금속으로 되어 있고 전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광섬유 케이블은 말 그대로 빛이죠. 빛이라서 여기는 전기적 특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기후 조건 등으로 감쇄 현상이 사실은 이 전화선이나 동축 케이블에서는 여기 크게 발생을 하고요. 상대적으로 광섬유 케이블은 온도와 날씨 등의 감쇄 현상이 조금 적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단 교재에서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기형에 따라서 설치할 때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죠. 어쨌든 선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까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도로를 따라 쭉 가다가 여기 강이 있다. 강이 있으면 이 다리가 있으면 다리 밑으로 이렇게 선을 또 연결해서 이렇게 가겠죠. 그죠? 다리가 없으면 이렇게 쭉 둘러갈 수도 있고, 이런 지리적 형태에 따라서 일부가 파손되거나 또는 거리가 멀어진다든지 이런 형태로 장애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자만 데이터를 전달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요 전송 속로에 어떤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인정된 단말기에서만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겠죠. 전송 끊어질 수 있죠. 그죠? 유선이니까 당연히 끊어질 수 있습니다. 먼 거리보다는 가까운 거리에 좀 적합하겠죠. 왜냐면 이 거리가 굉장히 멀어지면 요 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선을 관리하기가 어렵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 통신이 안 돼서 어디 끊어졌다. 어디에서 끊어졌는지 요 구간을 다 찾아봐야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 무선선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무선선로는 무선이기 때문에 주파수, 라디오, TV 방송, 이동통신 단말기, 지금 다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5G, 핸드폰 단말기, 다 전부 다 안테나가 있습니다. 안테나를 통해서 송수신하고,
쭉 설명을 한번 보시죠. 전자기파를 방출해서 신호를 전달하고 수신할 때는 마찬가지로 또 이 안테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전달되는 무선 주파수 중에 자기가 필요한 주파수를 땡겨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끔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마이크로파가 있고요. 라디오파가 있습니다. 이제 다 전파로 이제 전달하는 거고, 전파로 전달한다는 거는 반드시 안테나가 있다는 거죠. 안테나가 있다는 뜻이고, 라디오파의 특성은 뭐냐면, 여기 송신 측이 있으면, 여기 송신 측에서 보내면, 라디오는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뭐 어떤 곳에든지 이렇게 보내게 되고요. 지역으로 도달되는 거리는 이 송신 측, 이 데이터를 보낸 앰프의 파워에 따라서 이 거리가 달라지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파로 보내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안테나가 있으면 여기 지향성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특정 방향으로, 이 지향성은 뭐냐면, 특정 방향으로 통신을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요 뒤에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안테나를 이렇게 해봤자 주파수가 이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얘는 수신이 안 되죠. 그죠? 근데 라디오파는 수신이 됩니다. 특징을 살펴보면 지형 제외와 관계없이 전송이 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이 있으면 유선은 강을 다리 밑으로 보내든지 둘러서 보내든지 해야 되는데 무선은 이렇게 안테나 하나 세우면 되죠. 여기 안테나 하나 세우고 주파수를 보내면 강 건너편에서 다시 안테나를 세워서 데이터 송수신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형과 제외 관계없이 전송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지형과 기후에 따라서 전파 전송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높은 산이나 주위 인접물에 대신 이제 여기 큰 빌딩이 서 있다. 이래 되면 아까 보내던 전파가 반사되거나 되돌아오거나 이렇게 되면 수신이 안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수신 범위가 넓어 많은 사람에게 데이터 전달이 가능하다. 아까 라디오파 같은 경우는 송신 측에서 데이터를 보내면 지향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도달할 수 있는 거리까지 쭉 계속 이렇게 데이터가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수신 단말기가 여러 군데 있으면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파수 대역에서 전파법 규제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파법이 뭐냐면 이 무선 주파수는 한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 여기에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죠? 정해져 있어서 요만큼은 예를 들어서 KT가 쓰겠다 하면 요만큼은 LG가 쓰자. 또 요만큼은 SK가 쓰겠다. 요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사용으로 냅두자. 이런 식으로 법으로 이제 정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광대역 통신에 적합하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로별 장단점을 보면 전화선이나 동축선은 좀 근거리용으로 주로 많이 쓰게 되고요. 광섬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기적 신호가 아니기 때문에 간섭이나 중간에 잡음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같은 유선 선로에 있어서도 약간 조금 더 장거리로 보낼 수 있다는 게 되고요. 그리고 무선 선로에 있어서는 마이크로파는 지향성이 있다라고 했고, 리피트가 필요하다는 건 뭐냐면, 이 전파를 보내다 보면, 라디오파도 마찬가지지만, 전파를 보내다 보면, 이게 신호가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면 중간에서 리피터라는 이 안테나가 이 신호를 받아서 다시 증폭을 시키죠. 파워를 증폭을 시켜서 다시 전파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신 측에서 안테나에서도 이렇게 전파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위성통신은 좀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성통신은 위성 하나 쏘려면 굉장히 비싸죠. 그죠? 비싸고 리피터가 필요 없습니다. 왜 리피터가 필요 없냐면 요게 지구라고 보면 위성이 여기 있죠. 위성이
요렇게 전파를 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파를 쏘면 원래 요 위성을 설계를 할 때 지상의 전파가 충분히 도달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하기 때문에 요 사이에 리피터를 띄워둘 수도 없지만 리피터가 필요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신 회선 중에 유선 선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유선 선로 중에 아까 꼬임선, 아까 주로 전화선으로 주로 쓴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꼬임선은 우리의 두 가닥을 서로 균일하게 꼬아서 여러 다발로 묶어서 보호용 피복선을 입힌 케이블이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주로 쓰는 게 랜 케이블이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전선을 왜 꼬았냐? 왜 꼬았냐면 이 전선이 이렇게 길면 우리가 이게 안테나 역할을 하죠. 안테나 역할을 해서 긴 전선이 이렇게 여러 개가 가면 여기 이제 신호들이 발생할 때 또는 여기 신호들이 발생을 할 때 여기는 신호가 뭐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게 신호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간섭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세하게 신호가 생길 수가 있죠. 뭐 요거를 뭐 유도 전류에 의해서 뭐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간섭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섭을 피하려고 두 개씩 케이블이 두 개가 있으면 이 케이블 두 개를 이렇게 꼬아놨죠. 그리고 피복 방법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간섭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피복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하기도 하고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은 트위스트는 꼬았다는 뜻이고요. 페어는 두 가닥씩이라는 뜻이고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보통 이렇게 이제 케이블이 이렇게 이제 도체 보통 구리로 되어 있죠, 그죠? 구리로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게 지금 꼬았다는 뜻이겠네요, 그죠? 이렇게 케이블 요 두 개가 꼬여 있습니다. 안쪽에 꼬여 있고 1차 피복을 입히고요. 그 다음에 뭐 2차 피복을 입히고 그리고 외부 절연할 수 있는 뭐 3차 피복을 이렇게 입히죠. 왜냐면 여기로 이제 전기 신호가 흐르기 때문에 피복이 없으면 전기가 뭐 쇼트도 날 수도 있고 신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겠죠, 그죠? 꼬임선의 종류를 보면 UTP 우리가 보통 뭐 일반적으로 랜 케이블이라고 하는 걸 UTP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폐 처리가 안 된 unshielded twist pair cable이라고 하죠. 차폐 처리가 안 돼 있습니다. 이거는 차폐 처리가 안 돼 있고 서로 꼬여져 있고요. 그리고 두 전선 간의 전자기 유도, 아까 위에 보면 유도 전류라고 말씀드렸죠. 유도 전류를 줄이기 위해서 제품 전선과 피복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UTP는 카테고리별로 뭐 1에서 6까지로 분류를 하는데 요거에 따라서 서로 간섭이 좀 줄어들고 간섭이 줄어들m에 따라서 전송 속도나 전송량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송량이 사실 좀 높아지는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이 많이 꼬여 있을수록 간섭이 줄어들어서 이제 전송률이 높아진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UTP 케이블을 뜯어보면 이 케이블이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가닥씩 이렇게 색깔을 달리해서 이제 이렇게 색깔이 다르게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여기를 자세히 보면 이게 꼬여 있는 횟수가 틀립니다. 횟수가 서로 다르다. 예. 그래서 많이 꼬여 있을수록 간섭이 줄어든다. 그런데 그러면 엄청 많이 꼬아놓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느슨하게 꼬아놨냐? 엄청 많이 꼬우면 이 구리가 양이 많이 들겠죠, 그죠? 전송 길이도 짧아지고. 그래서 전송 신호에 맞게끔 적당히 꼬아서 만들어놨다고 보시면 되고. UTP 외에 이제 FTP는 뭐냐면 차폐 처리는 되어 있지 않고 알루미늄 은박으로 선을 이렇게 감싸놨습니다. 그래서 요 UTP에 비해서 절연 기능이 탁월하죠. 그러니까 외부 간섭 신호가 많을 때
요 사이에 알루미늄 은박으로 이렇게 쌓아놨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차폐되는 형태의 그런 일부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공장에서 주로 배선용으로 많이 쓰게 되고, 공장에는 뭐 여러 가지 전기 신호나 자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STP는 얘하고 약간 좀 다르게 쉴드 되어 있는 거죠. 쉴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폐 처리된 선이 두 개씩 고여 있어서 이런 간섭이 거의 없겠죠. 완전 쉴드 되어 있으니까. 그런 형태로 유선 선로가 네, 통신 회선 중에 또 유선 선로 중에 동축 케이블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동축 케이블은 이렇게 내부에 이제 구리 심이 있고요. 절연체가 있고, 여기에 이제 외부 도체, 구리망은 뭐냐면 이제 이렇게 가느다란 구리선이 이게 그물처럼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외부 피복이 이렇게 이제 덮여져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초기 유선 방송이나 방송국 통신용 케이블로도 주로 많이 쓰고, 그리고 초기 인터넷 통신 케이블로도 주로 많이 썼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구성을 했냐? 이 표피 효과 때문에 높은 주파수에서 도선의 실효 저항이 상승하는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의 결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다 구리라고 봤을 때 여기 이제 전체가 요거라고 봅시다. 요거라고 봤을 때 요 구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고속 데이터를 전송하면 고속 데이터는 이제 고속 주파수를 가지겠죠, 그죠? 고속 주파수. 그러니까 여기 높은 주파수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데이터를 이제 쭉 보내다 보니까 요 구리선의 단면의 전체를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이 구리 표면을 통해서 전기적 신호들만이 전송이 되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요 구리선에 들어가는 구리의 양이 전체를 다 쓰지 않아도 요 표면에 있는 표피에 있는 것만 가지고도 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더라. 그런 거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고속의 주파수 데이터를 보낼 때는 요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은 좀 불안정하더라. 이런 거를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러한 형태의 그런 동축 케이블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유선 TV 전송과 근거리 통신망 랜에도 사실 동축 케이블 이 모뎀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주로 많이 쓰게 되고요. 그리고 케이블 TV 등 고주파 신호의 광대역 전송과 장거리 전화 전송에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통신 정보 전송 시스템의 절반을 지금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보 전송 시스템 광케일 부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